건강한 삶을 모시고 저의 많은 경험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2017년에 MBC 보도본부장을 맡았었는데 언론노조가 MBC에 장악한 다음에 부장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사무실에 윤회의다시피 하면서 몇 달을 보내고 그리고는 좀 필요 없는 필요가 없는 일들을 저희들한테 보여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방송된 아침 뉴스에 리포트 제목하고 인터뷰한 사람 이름을 집어넣은 작업을 한 3, 4일 했거든요. 그거는 여하튼 제가 회사의 디프레이트를 농복이었고 제3구조에 가입을 했는데 지평부가 거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해주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도 계속 탈출을 하면서 한때는 뭐 20명도 위협받을 정도로 그렇게 소멸 직전에 모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엔 저 혼자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여러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MBC를 과거에 국민의 방송으로 돌릴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부할 정도로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거는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제가 제일 잘 아는 MBC의 지난 몇 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우리는 정말 알지도 못한 채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대선이 작년 7월 9일에 있었으니까 그 하루 전까지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다음날 투표를 해보니까 지지율 역전은 0.73%밖에 안 되었죠.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게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7월 하루 전인가 3월 6일 밤에 뉴스타파에서 김만배라는 대장동 사건 주범하고 신앙님이라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한 대화를 녹음해서 그걸 보도를 했고요. 그걸 다음날 MBC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대선 특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는 봐라,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윤석열 후보라는 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선전을 했죠. 그게 너무 늦었던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 얘기로는 투표를 하루만 있다 했어도 하루만 더 저희들이 시간이 있었어도 대선 결과가 뒤집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3월 6일이 아니라 하루쯤 일찍 이 사람들이 작업을 시작했으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넘겼죠.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은 MC 뉴스테스트에 나온 녹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내용이 뭐였는지. 그때도 이 두 사람 대화가 참 어색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던 때도요. 만약에 저하고 이 도의원 위원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를 무슨 음모를 얘기한 다음에 그걸 불증하고 있다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MBC 같은 데서 그런 걸 막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기 때문이죠. 이게 파일이 크고 형태가 잘 안 되는데, 자, 많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대검찰청 중수이과장이었던 윤석열 과장이 용의자를 조사하면서 컴퓨터 터지고 그리고 봐줬다. 그래서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터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당시 성남시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후보는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대장동 개발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건설업자로부터 뺏어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집어넣는 사람처럼 묘사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은 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
드디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 나왔다고 떠들어댔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것을 못하지 않느냐.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당신 먹혔어요. 국민들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TV만 틀어도,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열어봐도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정부는 그것뿐인데 당시엔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언론이 좌파에 장악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3.15 부정선거인데, 그 3.15 부정선거 때는 자유당의 재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투표를 바꿔치기 했죠. 이번엔 민주당의 재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본질은 똑같아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예요.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1960년에 어떻게 처벌했는지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번이라도 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 좌파가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는지, 방송을 장악했는지 좀 볼게요. MBC에 처음 노조가 설립된 것은 1987년입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첫 번째 파업을 벌이죠. 그때 이제 그 사측 또는 회사 내 우파 기자들이 대응한 걸 보면은 정말 나이브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악화될 것인지, MBC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쟤들이 저렇게 모여서 노조를 결성을 하고 파업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강성구 앵커가 하시는 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KBS 노조가 MBC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걸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도 저들의 실체를 잘 몰랐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MBC 노동조합이 지금 다릅니다. 당시 언론노조의 전신이죠. 방송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파업을 시작하니까 당시 황선필 사장이 4일 만에 사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항을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냐? 다음으로 저희 문화방송은 노동조합의 파업 4일 만인 오늘 새벽 노사연 측이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공정방송 부분에 대한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오늘 오전부터 정상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혜신 기자다. 문화방송의 노사 대표는 어제 저녁부터 파업 이후 처음으로 단체 교섭을 재개한 끝에 황선필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부문 등 4개항에 걸쳐 합의를 보고 회사 측 대표 신정유 전무와 노조 측 대표 정익평 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황선필 사장은 단체 협약 재개에 앞서 어제 오전 10시 30분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 급상에 다음엔 김용수 사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노조는 사장실로 쳐들어가서 끌어냅니다. 삐져나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식이라면 업무방해, 주거침입, 고소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같은 식구인 줄 알고 내 후배인 줄 알고 끌어내면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벌어지느냐? 8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6년까지 황선필, 김영수, 최창도, 강성우 사장이 전부 노조에 의해서 추출당합니다. 그러니 회사에는 다음부 누가 감히 노조에 맞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노조가 점점 회사의 영향력을, 권력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진 영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는 언론 독립을 얘기합니다.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힘이 생기면
언론사가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남이 거짓말하는 사실을 보도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2002년 김대엽 사건입니다. 김대엽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해창 후보 아들의 배우끼리에 부인인 한인옥 여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치졸해요. 산묘소설 같아요. 오라이사 가봤더니 한인옥 여사하고 어떤 아줌마가 호텔방에 앉아 있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거짓말을 하등의 의심도 없이 방송에 내줍니다. 원래는 김대엽이 떠들고 다니는 걸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유명력이 막강했던 MBC가 뉴스데스크에 관련 보도를 끌어내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뭐가 있는 거 아닌가? MBC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저런 보도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선 판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MBC에서는 언론노조 전국 언론노조 초대 위원장 출신인 최mon순 부장이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MBC는 노영방송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다음 대선입니다. 2007년 대선 때는 1,000억 원어치 주가 조작을 하고 미국으로 도망가 있던 김경준이 붙잡혔는데 이자가 BBK는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MBC는 뭐라고 보도하느냐? 이게 대선판의 핵심 이슈로 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변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겠죠. MBC는 그날부터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무혐의를 발표한 날까지 20일 동안 107개의 리포트를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을 해요. 하루에 5개씩 거의 바켓으로 쏟아붓듯이 방송을 합니다. 물론 김경준 말 거짓말이었습니다. 2009년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파인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허위 보도에 동참했던 기자들 단 한 명도 처벌은커녕 징계를 잡았지 않았습니다. 자, 자기들이 이제 남이 하는 거짓말을 보도해가지고 대선에서 작업을 했는데 안통했죠. 이게 좌파가 지금도 거리에서 재현하고 싶은 모습일 겁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리수 가지고 한번 해보려다가 잘 안 됐죠. 이게 이제 분기점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는 MBC가 직접 거짓말을 합니다. 남이 거짓말하는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MBC 기자 PD가 허위 사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광우병 보도를 가지고서 출범한 지 몇 달 안 되는 이명박 정권은 바로 레임덕이 된 거죠. 또 하나 분기점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광우병 오보에 대해서 민사 형사 소송을 제2에서 진행됐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허위 보도 맞다.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공익 목적으로 보도하려고 한 거니까 처벌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언론사요 앞으로 계속 거짓말하세요라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만든 큰 잘못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원하신 게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애들이 몰고 오죠. 2016년 10월 24일에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합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죠. 그런데 그 태블릿 PC가 과연 수정 기능이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 연설을 고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언론사들이 각종의 유언별을 각종의 오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넘어가시죠. 봅시다. 시사저널은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최순실 씨는 아들이 없습니다. 고영태가 얘기해요. 대통령 옷과 가방 살 때 돈을 최순실 씨가 냈다. 아니에요.
청와대 경비를 내고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의적인 보도인데 한겨레의 아마 김은경 기자일 겁니다.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마사지 세트장이다.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대 체육학 박사이고 마사지 센터가 아니라 스포츠 센터였어요. 세월호 사고 참사 때 대통령이 올림머리 하나 주셨다. 한겨레 지금 보도거든요. 거짓말이었죠. 청와대에서 비약을 샀다. 산 거 맞아요. 왜냐하면 남미 같은 데 갈 때 고산지대에서 고산병 걸리면 대강경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차은택 발모제를 청와대에 반입했다. 차은택은 청와대에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주진우 발언입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메리트 나오는데 비아그라 나오면 어쩌는 거야. 그 다음에 마약성 나오고 계속해서 더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제 섹스와 관련된 페이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가는 마약 사건이 나올 거예요. 자, 청와대에서 섹스 비디오가 나오고 마약 비디오가 나올 것이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이 지금 공영방송 KBS의 주요 라디오 시사 프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멀쩡한 정부를 흔들어봤고 탄핵까지 해봤으니까 그걸 포함을 해보고 싶은 모양이죠. 이거 지난번 대선 때 화면인데 제가 이제 50초씩 잘라가지고 양쪽에 비교해놨거든요.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신촌 유세에는 클로즈업을 잡았어요. 거의 무대화에만 나옵니다. 풀샷이 없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 이재명 후보의 명동 유세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게 그 풀샷을 잡았거든요. 옥상까지 올라가지고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랄까 관행상도 그렇고 저희들 사진도 그렇고 실제 이게 신촌 유세의 모습이거든요. 선거 유세는 모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도록 찍어야 되고 그 후보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뭔지 네가 취재해가지고 핵심을 전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요. 양쪽 다. 그런데 이 유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선 기간에 힘을 써가지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100일 동안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뉴스데스크에서 편파 보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짓들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 리포트에는 공약을 보도하고 윤석열 후보 리포트도 맞춤하려 하는데 그 내용은 당에서 싸우고 이준석이 도망가고 난리치는 그것만 보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통화를 모래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해보려다가 이건 사실 영통이 불었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무속인 프레임을 걸려고 무죄를 썼습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김원우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 특혜권 의혹 성남FC 수사방에 간 건 거의 보도 안 했고요. 이 후보 부인인 김영희 변호사가 공무원한테 차착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카드를 이용한 거 거의 보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도 안 되니까 이재명 후보의 최대 약점인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후보한테 주시고 씌우려고 했죠. 거의 성공할 뻔했죠. 이게 이제 3월 7일 대선 이틀 전에 MC 뉴스에서 보던데 오디오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누가 대장동 사건을 일으켰는지 드러났다는 식으로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20대 대선의 MBC 편파 보도의 거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제약 좌파들은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첫째는 정권을 탈환해야겠다, 다시 뺏어야겠다라는 의도를 이제 감추지도 않습니다. 거의 노골적이에요. 이 보도들은 너무 아프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더니 그 이전 비용 가지고 막 험담을 하고, 그리고 일단 관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서초동 그 사택에서 용산까지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한동훈 장관 임명에 딴지 걸고, 지지율이 낮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취임도 안 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뒤흔든 그 보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계속 하여튼 정권에 불리한 보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좀 이슈로 삼았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도 있죠. 처음에는 삼중수소가 위험하다. 이게 이제 다른 방사능 물질을 다 걸러내는데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 조사단이 가니까 장비가 없다, 불안하다. 심지어 IAEA 보고서에서 이거는 인체에 무해에 나오니까 못 믿겠다. 그걸 나오고, 그리고는 어민들하고 회칙 걱정을 해줍니다. 야, 이거 방류해가지고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2011년에 쓰나미가 났을 때 그때는 이게 정제 과정이고 정수가 없이 그냥 원전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방사능 물질들이. 그때의 방사능 물질 농도가 지금 배출하는 데 10,000배랍니다. 2011년이면 태평양 한 3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지금 방류하는 게 문제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야 됩니다. 자, 앞바다에 이제 오염물질이 와가지고. 그리고 오늘 방류를 하면은 이게 캐나다, 미국, 남미, 남태평양 돌아가지고 4년 뒤에 우리 앞바다에 도착한답니다. 그러면 흙을 지금 많이 4년 동안 먹어둬야죠. 그런데도 지금 당장 난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죠. 얼마나 난리를 쳤느냐. 올해 5월 동안 뉴스데스크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리포트를 36개, 6월에 21개, 7월에 41개, 그것도 13일 동안 통일할 때까지요, 리포트를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과거와 달라진 게, 과거에는 그래도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를 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면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 그 중에 이제 불편 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객관보도에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진짜 정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2017년 언론노조가 당시 김정일 사장을 쫓아낼 때 파업을 하는 도중이었거든요. 그때 최민희 전 의원이 어떤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이 양반, 방통위원 후보가 되어 있죠. MBC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불평부당, 중립, 진실, 정의, 객관 보도 안 하겠다. 작정을 하고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는 게 정론이라는 거예요. MBC 나오는 그 숱한 편파보도, 불공정보도 한두 기자가 잘못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MBC 사장을 했던 박성재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따구면 100만, 광화문에서 마시간 사람들 발언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어떤 행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었는데 나는 거기다가 시대정신과 관점 상식을 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시대상식이, 시대정신이 뭔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유튜브 같은 SNS의 영향이 커지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큰 언론사에서 한겨레나 MBC가 먼저 하기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조그만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TV, 라디오 같은 데서 막 인용보도를 합니다. 그럼 MBC는 이용보다는 기어들죠.
그게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나도 어이구 그래? 나 몰랐네. 난 이 정도 많이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여러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같은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관계는 카드카피 저널리즘이라고 서울대 윤석민 교수가 이걸 붙였더라고요. 이게 일단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두 매체가 아니라 여러 매체들이 같은 보도를 하게 되면은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에 주요 이슈로 떠올라요. 그 효과를 노립니다. 또 그리고 일단 1차로 해가지고 주요 뉴스로 만든 다음엔 여야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 그럴 만한 적 없어라고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짜뉴스가 여야의 논쟁 기사로 바뀝니다. 더 이상은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여야가 논쟁을 하는 거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게 새로운 유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언론사에 들어간 사람들 해를 공부만 했던 범생이들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운동권 핵심들도 있었지만 소수고 그냥 취점을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사에 들어가서 좌파 매체 들어간 다음에 이상하게 바뀌어요. 무슨 무슨 주사파를 들은 것처럼 그러더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언론 노조가 그 구성원들을 휘어잡는, 강제하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보상하고 공포입니다. MBC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려움도 없었죠. 이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정확 누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MBC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문건 내용하고 유사하게 흘러가요. 당시 보도가 불공정 보도라고 그러면서 일단은 기자들을 막내 기수도 지원해가지고 기수별로 막 성명을 냅니다. 촛불도 들고 눈물 흘리고요. 그리고는 아나운서들, 잘생긴 남자 여자 아나운서들을 검은 상복을 입히고 회사 앞에 쫙 도열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재현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고 이런 불공정 보도를 저희는 더 이상 보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닭똥 같은 눈을 톡톡 흘립니다. 그림이 돼요. 어떤 신문도 어떤 방송도 이거 찍어서 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 잡아놓고 촉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노동부, 검찰,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해가지고 고영조 강문지 사장하고 김장기 MBC 사장을 해임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MBC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파업 때문에 해직당했던 사람들인데 두 사람은 사장이 되고 왜 왼쪽 친구는 보도국장이 됩니다. 보도국장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MBC에 선골이 됩니다. 사장을 하고 싶으면 사장을 하고 보도국장을 하고 싶으면 하고 특파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회자인 송일주는 광주 MBC 사장이 되고 이 사람은 당시 CP 부장인데 MBC 본부장 거쳐서 지금 자회사인 MBC 플러스 사람으로 있으니까 MBC 그룹 내에 임원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눈물을 흘리면서 앞장섰던 이재현 아나운서. 정치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뉴스,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멘트를 읽어야 했습니다. 아나운서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전인지 지금 몇 년째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으면서 끔찍한 편파 보도를 노나 깜짝 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사진이에요. 옛날에 안광환 사장 때 우파 사장이죠. 언론노조원들을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켰다. 심지어 우파 인사들까지도 아직도 아유 그때 이런 것도 있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예요. 거짓말입니다. 청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당시에 언론노조원들 기자 PD를 심사개발센터에 발령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MBC가
방송에서의 MBC 역할은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가 뭐하면 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한번 개발해보라고 시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낸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획하고 허가받고 업체 선정하고 이런 사업을 했고 실제 현장 관리는 용역회사 사람들이 나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뭐 오마이뉴스인지 미디어들인지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보니까 나가가지고 포즈를 취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사진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몇 년이 지났지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조차도 수고했다고 지금 MBC 경남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좌파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건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러니 충성하죠. 반면에 자기들한테 도전했던 사람들, 정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은 무섭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요. 최승호가 MBC 사장이 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해직자 출신이니까 내가 잘려버리니까 앞으로 자르면 안 되겠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19명을 내보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숫자 채우기 힘들 겁니다. MBC가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를 몰아넣었거든요. 하필이면 사람을 자를 때 금요일 오후에 자릅니다. 인사감을 금요일 오후에 붙여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만 되면 오늘은 누가 잘릴까? 그러니까 우리 공포의 유산입니다. 우리끼리 귀고사냥이라는 말도 불렀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파업 불참자들을 여기저기 좀 나눠서 수용을 합니다. 배현재 대표 같은 조금 자기들이 손을 봐주겠다 싶은 사람들은 조명타구에 가둬놨고요. 가둔 건 아니고 출퇴근을 시켰죠. 그리고 많은 보도국 간부들을 스포츠국 회의실에 대기시켰고 특파원들은 전원 귀국시켜가지고 드라마부 수치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 불참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못하게 했어요. 저희들이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이 82명인데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기자인데 기자가 아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모욕과 지금도 새로 들어오는 기자들이 처음에는 아무한테나 인사하다가 저 사람 2017년에 파업 안 한 사람이야 언론 노조는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인사 안 합니다. 그리고는 더 사람들이 교통스러운 것이 기자가 나면 도는데 80명을 일을 안 시키는데 뽑아요. 사람 모자라고. 나는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내가 경제부 기자였고 사회부 기자였는데 경제부 사회부에 새로운 사람들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상화위원회는 기자가 동료 기자를 그러다가 취조를 했어요. 취조가 맞습니다. 기사를 보이면서 이게 이제 좌파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보이면서 이거 왜 썼어? 누가 시켰어? 이거 혹시 외부에서 정당이 시킨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부장이 시켰습니다. 대답을 안 하면은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7번 불려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래요. 그게 아마 우리 납부거부들 북한에서 세리교육을 할 때 그랬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게 MBC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반론을 제대로 안 했다고 사람을 해고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기준이라면 MBC에서 해고당할 사람 100명은 넘을 겁니다. 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면 이런 짓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쫓아갔어요. 아픈지 자기가 확인하면 한다고. 그 화면이고 출석하니까 안 하니까 그 사람을 발령을 어디로 했느냐? 정상화위원회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에는 우리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분제도가 생겼다. 신라시대 벌분제도처럼 매일매일 진골은 아까 말씀드린 해직자 출신들, 성골은 노조 간부, 밀도품은 언론 노조원, 평민은 비노조원, 천민은 삼노조원, 주인은 저 같은
그 우파 정부 때 간부들을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웃긴 하는데 실제로 이걸 당하는 사람들이요. 그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여직원이 유산을 하고 유방 걸리고 자궁암 걸리고 정신과 질환 걸린 사람 수탁이 많고요. 각막이 떨어지고 원인 모를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파 직원들이 당해왔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건 불공정 보도를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면 언론 노조원도 용서를 안 합니다. 2018년 10월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MBC는 리포트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정치부 추천한 사람이 야 그래도 그렇지 이걸 보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아침 뉴스 리포트를 했더니 그 뒤로 보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차장이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거 안 봐줘요. 근데 이탈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언론노조가 그 MBC를 장악하는 그 무기가 보상과 공포라 있지 않습니까? 언론노조원들이 익명 게시판인 그 블라인드라는 그 휴대폰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쓴 걸 제가 캡처해왔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야 노조 힘이 너무 비싸다. 언론노조요. 그랬더니 보세 조폭에 상담하고 차별 안 받을 권리 난 그렇게 생각하고 난다. 그랬더니 적절한 비운에 크크크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노조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차별 안 받을 권리가 아니라 그 반대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 그 중인 걸 넘어가지고 퇴직한 다음에도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2018년에 당시 우파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야당이 3명을 추천을 해요. 그 중에 그 전직 MBC 본부장 2명을 추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론노조가 우파정당의 우파 인사를 추천한 거를 문제 삼습니다. 저 사람은 자격 기다리니까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출근 첫날에 가서 저렇게 길을 막고 귀에 소리 지르고 모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차라리 외부인 사람이 이러지는 않을 텐데 그 자기 선배들이죠. 하여튼 동료인데 자기들한테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한 뒤에도 끝까지 쫓아가다 보복하겠다고 보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파언론이라고 제가 써놓지 않습니까? 이날 가장 앞장서가지고 그 난리를 친 게 김민식이라는 드라마 PD인데 이 사람이 얼마쯤 있다가 회사에 사표를 내요. 그 외국 강의 뛰는 게 훨씬 더 수입이 좋았던 모양이죠. 나가서 뭐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좀 보세요. 그 강의를 열어준 주체가 그 진주시의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는 김천시 도서관이고 뭐 경남대의 성격이었던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뭐랄까 그 좌파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지역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경쟁이 아닌 협업이 중요성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헛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MBC에 있을 때 여자 아나운서들이 앉아가지고 화합 안 하고서 방송 준비하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뿌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당했던 우리들은 눈에 피눈물 나는데 이렇게 밖에 나서 그 우파들한테도 배우를 받고 삽니다. 그건 또 다른 예인데 이게 사실 국회의원입니다. 그 우리 노조원 이제 옛날 저 정치부 기자 했던 친구가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야 이게 무슨 여의자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탄압받아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 무슨 기자가 누구냐면 박성재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듣는 문제 같은 경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언론노조는 그 사장이 바뀌어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제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교체가 돼도 자기들이 그 MBC를 계속 장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조직의 대우를 장악을 했죠. 현재 국장 이상은 전부 언론노조나 그 직능단체, PD연합회 이런 데 가무 출신들이고 특히 보도본부의 부장 이상 간부들은 100% 언론노조원이고요. 2018년 이후에 채용된 기자들이 수십 명인데 한 40명이 넘을 겁니다. 100% 언론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장이 바뀌면은 교체를 하면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이겁니다. 사교하고 단체 협약을 바꿔놔가지고 코고시 함초입니다. 공장방송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노조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불공정 보도를 했으니까 문책하라고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도 편성 제작분담 국장들을 임명하려면 노조가 주도하게 되겠죠. 하여튼 그 사원들의 임명 동의 투표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시청자위원을 임명을 할 때 노조가 반대하면 임명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로 구성했던지 올 봄에 또 추가로 단체협약을 집어넣는 게 그 상향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나쁘면은 면직을 해야 되고, 면직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임용 못하게 2년 동안 다른 보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풀어가려면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사장은 호수업이에요. 언론노조 여러분 그냥 방송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요. 라고 한다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이걸 거치고 불공정 보도 좀 막아보려고 나선다면은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MC 내부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시면은 사람들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십니다. 민노조 언론노조가 지금 1000명이 넘는데 저희 조합원 수가 지금 107명, 108명쯤 됐을 겁니다. 이제 자랑스럽게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분들이 막 실망을 해요. 변경받기 하는데 아이고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 숫자가 자랑스러운 게 하마터면 20명이 캐시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자면은 진짜 모진 박해 견뎌가면서 잘 성장해왔죠. 이거는 제 컴퓨터 파일에 들어있는 저쪽 언론노조 경제를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 고발, 소송, 그다음에 그 진정황까지 모아봤더니 한 23건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법률투쟁이 주력했던 게 법률투쟁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력이 아무리 작아도 법정에 가면은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세대결이 아니라 논리와 합리성 대결이 됩니다. 물론 판사분들 중에도 이상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은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는 게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판사분의 이념에 안 맞으면 그냥 판결 안 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근데 그 아주 이상한 판결 내리는 경우는 있는데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성재 그 이전 최승모 사장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세웠고요. 현 사장도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하고 CJENM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가지고 아마 기소가 될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끊임없이 언론노조의 공정 보도와 도덕성, 경영 실패에 대해서 성명을 냈거든요. 세보니까 600건이 좀 넘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가랑비 어쩌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그 성명을 낼 때는 한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조합이 되는 게 신기하게 쓰이겠어요. 근데 이게 10건, 100건, 300건, 500건 넘어가니까 저쪽도 굉장히
그러니까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들의 바퀴를 눌러드리고 무엇보다 회사 밖에 MBC 실태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 친구들은 언론노조는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정의로운 척, 공정보도를 추구하는 척 홍보를 해왔거든요. 이게 지금은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친구들이 이런 말을 이제 못해요. 저희들이 내는 성명, 저희들이 내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시기차겠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는 언론 노조원들조차도 이제는 자기들이 만드는 뉴스가 불공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사장이 절반은 MBC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절반 비판합니다. 어떤 조사는 신뢰도 1위이지만 다른 조사는 믿지 않는다는 불신이 3위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2월에 사장 선임할 때 소문을 나온 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허태정이라고 언론에서 지금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계속되는 걸까요? 박성계 후보가 보도국장 시절 왜 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한다는 적극적 공영 방송은 특정 진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반대 진영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잘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정말 강해 보이지만 그들이 세워놓은 이 허위보도의 건물에 기둥 하나를 저희들이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2017년에 굉장히 새가 줄었다가 많이 늘었다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 행사 마치고 난 사진이고요. 아직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 혼자 나가서 피켓팅하고 있었는데 수가 좀 늘어나니까 용기를 내더라고요.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더 저희들이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올해 초에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9월까지만 버티면, 9월까지만 사장이 안 바뀌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9월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쟤네들이 2012년에 6개월간 파업을 하고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BC 언론노조는 수행 역량이 6개월이 한도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년 4월 총선에서 역선을 해보면 올해 9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그러니까 9월에 사장이 바뀌어도 자기는 6개월간 회사를 장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미 지금 9월이 다 가고 있죠. 걱정이 큽니다.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이고요. 그 국민이 주권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 회사 밖에 있는 여러 지사분들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자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건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전에 자유민주당에 가가지고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잘 듣고 계시던 분들이, 당원분들이 끝에 하나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MBC 민영화할까요? 폐쇄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녹화도 계시지만 저는 현직 직원이고 노조, 3노조의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하게 할 수 있는 말도 공개적으로 드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버버했더니 질문하신 분께서 화를 내시고 고용주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수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MBC를, 고용노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이 자리에 모신 여러 선배님들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해하지 마시고 더욱 강렬하게, 더욱 끈질기게 하시면 정치가 바뀐 듯이 MBC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자, 예를 들면 거예요.
이 언론노조가 주장을 할 때 참 좋은 말들 많이 합니다. 방송 독립, 언론 독립, 공정보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끄는 이 사람들의 그 근원을 따라가면은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전국계약신문 기자연합이라는 단체가 나온답니다. 이 전대기련 출신들이 나중에 졸업을 한 다음에 신문이나 방송에 취업을 했고,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 민원연 같은 그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그 사람들이 대학교 때 가졌던 그 이념과 지향점을 그대로 가지고 언론계를 좀 쥐고 흐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지향점이 뭐냐? 이건 뭐 제 말이 아닙니다. 전대기련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라는 것 뿐인데, 언론은 국가의 소유물로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혁명 사상을 선동하는 수단이다. 스탈린의 언론 과안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각 사회 현황마다 근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일상적인 대화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과의 대화에서 이게 강요하지 마시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총체적 대응의 한 방법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많이 아시겠죠?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인 그란치라는 사람이 만든 주장한 진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력혁명을 하지 말고 서양에 비해서 어떻게 폭력혁명을 하겠습니까? 잘 사는데 노동자들이 만족하는데 지식인들이 혁명가들이 행정, 입법, 법조, 교육, 언론계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내부의 진지를 만들고 그 진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산해서 혁명을 하자, 공산혁명을 하자라는 게 진지론인데 제가 알기로 소련에서는 이건 흘러간 옛노래로 알고 있답니다. 취급도 안 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망령처럼 우리를 대한민국의 좌파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각 분야에서 행정, 입법, 법조계에서 우리 사람들 건재한 사고를 하고 건재한 기획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확산되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께 양해를 구하고 딱 하나 좀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2018년, 19년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지낼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 공급을 하면서 이영훈 교수님이 만드신 이승만 사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만요. 이런 책도 썼죠. 수업을 했는데 이 책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 학당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좀 한번 가서 강의를 10번을 하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석 달 정도 놓쳐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9월 16일에 첫 강의 시작했으니까 지금 가셔서 내일 두 번째 강의 나오거든요. 참 유익했던 교육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 책권이 책이 몇 번 있는데 혹시라도 이승만 학당을 지금 다니셔야 하는 건 아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책을 2권을 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알겠습니다. 아유, 거의 1시간 남았습니다. 당시간 감사합니다.